세라는 바이타진, 바이타겐 이라는 이름의 작은 생명공학 스타트업의 창업주이자 CEO였다. 그녀는 유전공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녀의 회사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 한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홀로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보다는 그녀의 피부색이나 외모에 먼저 주목했고, 때로는 무심한 시선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편견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연구실의 차가운 빛과 아파트 방의 고독함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녀의 식사는 늘 혼자였다.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그녀는 간단한 냉동식품이나 과일로 끼니를 때웠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오직 고요함만이 그녀의 식사를,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낡은 벽시계의 똑딱, 똑딱 소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의 풍경일 뿐이었다. 고독은 그녀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세라는 늘 낡은 가죽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수첩 안에는 복잡한 화학 공식과 유전자 지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쓰인 명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수첩의 빈 공간에 생명의 나무 형상을 그렸다. 나무의 뿌리는 깊고 넓게 뻗어 있었고,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 있었다. 이 수첩은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함께 그녀가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한 배경을 암시하는 작은 단서였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세라는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낡은 승용차는 빗길을 힘겹게 달렸다. 그때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한 노인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불안해 보였다. 아마도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세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당장 급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고 내일 아침에는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잡혀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금보다 귀했다. 하지만 노인의 절박한 모습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를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세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노인은 세라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노인은 초기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듯했다. 세라는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노인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세라는 노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밤늦도록 노인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노인의 곁을 지켰다. 노인의 가족들은 셀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고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몸은 지치고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이 작은 선행은 그녀가 가진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품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세라의 목에는 언제나 낡은 검은색 옥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단정하고 평범해 보이는 목걸이였지만 그 표면에는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용의 눈은 강인하고 예리해 보였다. 이 목걸이는 그녀의 수수하고 간결한 옷차림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미묘한 위화감을 자아냈다. 가끔씩 그녀가 불안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침착함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났다. 마치 그 목걸이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또 다른 자아를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세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흑인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위험 있고 고귀해 보였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낡은 종이에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위성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그 전화기에는 단 하나의 연락처만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름은 없고 암호화된 번호와 함께 The Elder 장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세라의 평범한 삶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배경을 암시하며 독자들에게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녀의 그림자 같은 삶은 사실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한세라 한실라의 작은 스타트업 바이타진 비타게네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다. 유전공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자본 없이는 빛을 볼 수 없는 법. 세라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만 했다. 수많은 투자사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차가웠다. 그녀의 피부색, 그녀의 여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화이트혼 그룹, 화이트혼 그룹으로부터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화이트혼 그룹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대 기업이자 백인 가족이 대대로 운영하며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곳이었다. 그들의 투자 제안은 바이타진에게 가뭄 속 단비와도 같았다.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은 바이타진의 기술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역사적인 기회였다. 계약 체결을 앞두고 화이트혼 그룹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환영 연회를 열었다. 연회장에는 전 세계의 주요 투자자들과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세라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 익숙지 않은 백인들의 시선 속에서 다시금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안녕, 한세라 씨 드디어 만나는군요. 바이타진의 젊은 CEO. 연회장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세라에게 다가왔다. 에릭 화이트혼이었다. 그는 윌리엄 화이트혼 회장의 아들로 화이트혼 그룹의 차기 후계자였다. 에릭은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오만함과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처럼 동양계도 아니고 여성인 CEO가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바이타진의 기술이 정말 당신 머리에서 나온 게 맞는지 모르겠네. 그의 말투는 비아냥거렸고 주변의 다른 백인 사업가들도 에릭의 말에 동조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용옥 목걸이를 꽉 쥐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았다. 참아야 해. 5억 달러 계약이야. 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없어.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에릭 씨, 기술은 인종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가치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릭은 세라의 단호한 대답에 만족스럽지 않은 듯 코웃음을 쳤다. 하하,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당신의 바이타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화이트온 그룹의 자본과 네트워크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를 소중히 다뤄야 할 겁니다. 혹시 당신네 기술에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거나 사기성은 없는지 제가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죠. 에릭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공격은 비열하고 직접적이었다. 환영연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세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에릭의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편견과 차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에릭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타진의 꿈은 좌절될 것이고 그녀와 같은 소수자들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위성 전화기를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며 그녀는 고독한 싸움을 준비했다. 연회장의 웅장한 음악 소리가 그녀에게는 마치 거대한 전쟁의 서곡처럼 들렸다. 그녀는 에릭 화이트혼이라는 불청객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화이트혼 그룹, 화이트혼 그룹의 환영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한시라에게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에릭 화이트혼은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로 세라를 비아냥거렸고 주변의 백인 사업가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안세라 씨, 이곳 샴페인은 명품 중에서도 최고급이죠. 당신처럼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한 분이 혹시 실수라도 해서 귀한 옷을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하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연회에 초대받는 일 자체가 흔치 않겠지만 에릭은 비웃듯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말은 노골적으로 세라의 출신과 배경을 비하하는 것이었다. 세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호준의 비아냥거림을 예상하고 있었다. 에릭 씨, 귀한 것을 다루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릭은 세라의 단호한 대답에 만족스럽지 않은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세라의 팔을 툭 하고 치며 일부러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맑은 황금빛 샴페인이 세라의 검은색 정장 드레스 위에 쏟아졌다. 이게 뭐야? 이 무례한 여자, 감히 내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이 드레스값 물어내. 에릭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들에게 향했다. 에릭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비열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세라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었다. 세라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에릭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에릭 씨, 당신이 와인을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에 묻은 얼룩은 샴페인 얼룩이 아닙니다. 색깔이 훨씬 더 진하고 향도 다릅니다. 미리 다른 술을 묻혀 놓으셨군요. 세라의 말에 에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세라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야. 감히 너 같은 동양인 여자가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너를 당장 이 연회장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바이타진과의 계약은 없던 일로 할 거야. 에릭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세라를 협박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데이비드 김이 다가왔다. 데이비드 김은 화이트혼 그룹의 오랜 경쟁사이자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였다. 그는 에릭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세라의 침착하고 날카로운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군.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흥미가 돋아났다. 에릭은 데이비드 김의 등장을 의식했지만 여전히 세라를 비난했다. 데이비드 김 씨, 저런 무례한 여자를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바이타진은 애초에 우리 그룹과 어울리지 않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에릭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미소 지었다. 그의 비아냥거림에 대한 비웃음이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손에 든 용옥 목걸이를 조용히 풀었다. 검은색 옥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빛을 받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연단에 놓여있던 작은 받침대에 올려놓았다. 에릭 씨, 당신은 제가 쏟지도 않은 샴페인을 가지고 저를 모욕하려 했죠. 하지만 당신은 방금 이 연회장에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저기 저 청나라 시대 도자기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저를 밀치는 과정에서 당신의 몸이 부딪혀 깨져버렸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향했다. 그것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진귀한 보물이었다. 에릭의 얼굴이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세라가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더 큰 충격은 깨진 도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라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이미 주위의 시선은 에릭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윌리엄 화이트혼 회장의 비서 제시카가 다가왔다. 제시카는 에릭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인물로 에릭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그녀는 조용히 에릭의 귀에 속삭였다. 도자기,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겁니다. CCTV도 있고요. 에릭은 제시카의 말에 더욱 당황했다. 그는 세라가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세라를 노려봤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세라는 침착하게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에릭 화이트혼을 향해 있었다. 제가 이 연회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정확히 알려드리죠. 뜻밖의 폭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화이트혼 그룹의 환영 연회장은 에릭 화이트혼의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깨진 청나라 도자기 조각들로 어수선했다. 에릭은 자신이 세라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지만 세라의 논리적이고 침착한 반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흑인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날 모함하고 연회 분위기를 망쳐 이 여자 당장 쫓아내. 그리고 바이타진과의 계약은 없던 일로 할 거야.
에릭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옆에 있던 윌리엄 화이트혼. 윌리엄 화이트혼 회장, 역시 굳은 얼굴로 세라를 노려봤다. 그는 아들의 무례함에는 익숙했지만 세라의 당돌한 태도와 깨진 도자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그는 세라를 화이트혼 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로 여겼다. 세라는 그들의 비난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고독함이 밀려왔다. 이 순간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재벌계에 맞서 싸워야 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데이비드 김은 멀리서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이 싸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윌리엄 화이트혼의 비서 제시카 역시 세라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그녀는 감히 나설 수 없었다. 세라의 주위에는 차가운 시선과 비난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선 고독한 존재가 된 듯했다. 윌리엄 화이트혼은 세라를 위협하듯 말했다. 한세라 씨, 당신의 무례함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이타진 비타겐의 과외 계약은 오늘부로 파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연회장을 당장 떠나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회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세라는 그들의 협박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그녀는 주머니 속 위성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단 하나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장로. 그녀는 망설였다.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CEO 삶을 끝내고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다. 에릭의 오만함이 자신의 연구와 팀원들의 꿈을 짓밟으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윌리엄 화이트혼은 세라의 침묵을 포기라고 생각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자, 한세라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순순히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회사는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세라의 위성 전화기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장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그 진동을 느끼고는 미소 지었다.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렬하게 윌리엄과 에릭의 귀에 박혔다. 그들은 세라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순간 움찔했다. 세라는 통화를 마치고 위성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안에는 찢어진 고대 언어 편지 조각과 함께 생명의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이호준과 윌리엄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옥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윌리엄 회장님. 그리고 에릭 씨. 세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함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은 제가 단순한 스타트업 CEO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이타진의 기술이 당신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군요. 에릭은 세라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네가 이 화이트혼 그룹의 주인이라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에릭이 코웃음을 쳤다. 네,
저는 화이트혼 그룹의 주인이자 당신들의 모든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통화했던 분은 철룡회 티안롱후이의 장로이자 저의 아버지입니다. 당신들의 재정 후원자이자 이 연회장의 모든 재산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연회장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철룡회. 그 이름은 전 세계 부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이 작은 흑인 여성 CEO의 아버지였다니 윌리엄과 에릭의 얼굴은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감히 동양인 여성 CEO라고 무시했던 이 인물이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의 딸이자 자신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이었다니. 고독한 진실의 대결은 이제 모든 것을 뒤흔들 최후의 전쟁이 될 터였다. 화이트혼 그룹, 화이트혼 그룹의 환영 연회장은 한세라, 한실라의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얼어붙은 듯했다. 에릭 화이트혼과 윌리엄 화이트혼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철룡회 티안롱후이라는 이름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권위를 드러냈다. 이럴 리가 없어. 철룡회라니 거짓말이야. 너 같은 게 감히. 에릭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윌리엄 화이트혼 역시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동양인 여성 CEO라고 무시했던 이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세라는 그들의 절규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감보다는 고요한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장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세라는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호준 씨, 당신은 제가 쏟지도 않은 샴페인을 가지고 저를 모욕하려 했죠. 그리고 윌리엄 회장님, 당신의 아들 에릭은 당신이 아끼는 청나라 도자기를 깨뜨리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무례함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명백한 시도였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세라는 연단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철룡회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고 화면에는 화이트혼 그룹이 지난 몇 년간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불법 자금 세탁,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경쟁사 기술 탈취, 그리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복잡한 역외 계좌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심지어 에릭이 세라를 모함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돈을 뿌렸던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릭 씨, 당신은 단순히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시장을 조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화이트혼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이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에릭과 윌리엄의 심장을 꿰뚫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참석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화이트혼 그룹의 실체에 경악했다. 데이비드 김은 세라의 놀라운 폭로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세라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거대한 정의의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윌리엄 화이트혼의 비서 제시카. 제시카는 윌리엄과 에릭의 몰락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세라의 강렬한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천룡회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윌리엄과 에릭을 향해 다가갔다. 윌리엄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주저앉았다. 에릭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야망, 그의 오만함,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세라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감보다는 고요한 슬픔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용옥 목걸이를 조용히 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천룡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의 용기와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윌리엄 회장님, 에릭 씨, 당신들은 오늘부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불법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들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입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바이타진 위타기네과의 $1억 계약은 없던 일로 합니다. 바이타진은 이제 천룡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윌리엄과 에릭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요원들은 그들을 연회장에서 끌어냈다. 연회장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참석자들은 혼란 속에서도 세라를 향해 경외심을 보냈다. 그들은 이 작은 흑인 여성 CEO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세라는 데이비드 김을 향해 미소 지었다. 데이비드 김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시카 비서는 셀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녀는 에릭의 모든 비리를 밝히는데 돕겠다고 자원했다. 세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수첩 속 생명의 나무 그림은 이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용의 심판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용은 마침내 어둠을 뚫고 힘차게 날아올랐다. 화이트혼 그룹의 환영 연회장은 윌리엄 화이트혼과 에릭 화이트혼, 이 천룡회, 티엔롱후이 요원들에게 연행된 후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겁거나 침울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희망과 정의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시라는 연단에 서서 손에 든 용옥 목걸이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도 찬란한 미래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전 세계 언론은 화이트혼 그룹의 몰락과 천룡회의 베일에 쌓인 실체, 그리고 한세라라는 젊은 흑인 여성 CEO의 극적인 등장을 대서특필했다. 화이트혼의 몰락, 바이타진의 부상, 베일에 쌓인 천룡회, 정의를 실현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윌리엄과 에릭 화이트혼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받는 재벌이 아닌 권력을 남용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억되었다. 데이비드 김은 세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바이타진 비타 젠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며 세라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쏟아부었다. 그는 세라의 탁월한 리더십과 인간미에 깊이 감명받아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윌리엄 화이트혼의 비서였던 제시카. 제시카는 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희망이 서려 있었다. 세라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에릭의 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님을 돕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밝히고 화이트온 그룹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라는 제시카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제시카 씨,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려 하는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세라는 제시카에게 바이타진의 비서실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제시카는 깜짝 놀랐지만 인의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세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세라의 첫 번째 지시는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바이타진의 모든 기술을 오픈소스화하여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기술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특정 기업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이념은 빠르게 전 세계 과학계에 퍼져나갔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바이타진의 기술을 활용하여 난치병 치료법을 개발하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바이타진은 한세라 회장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했다. 직원 복지는 대폭 향상되었고 연구 환경은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변모했다. 바이타진은 이제 단순히 생명공학 기업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업의 모범이 되었다. 세라는 자신의 유전공학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녀는 희귀 난치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무료 치료 프로그램과 유전자 치료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의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한 그녀는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의료평등재단을 설립했다. 어느 날 저녁, 세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데이비드 김, 그리고 제시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집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라 회장님,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도 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데이비드 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세라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지는 밤과 함께 계속되었다. 세라의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용옥 목걸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도 그녀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새로워진 세상과 함께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정의로운 유산은 이제 막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세라. 한시라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생명공학 기업가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과 인권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드높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이끄는 바이타진 미타게네온 단순히 생명공학 기술의 선두주자가 아닌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치유되는 세상을 향한 등대가 되었다. 세라는 이제 50대 중반의 원숙한 리더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새겨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연구에 매달리거나 편견에 시달리던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였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동료와 지지자들이 있었다. 세라는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쓰이길 원했다. 그녀는 생명의 흐름 재단 라이프 스트림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희귀 난치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전액 무료로 최첨단 유전자 치료를 제공했고 빈곤 지역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이들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편견과 아픔을 통해 질병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흐름을 선물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세라의 바이타진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그녀의 유전공학 기술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질병의 근원을 예방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특히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유전자 정보의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연구에 헌신했다. 바이타진은 이제 단순한 생명공학 회사가 아닌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인류의 희망이 되었다. 데이비드 김은 이제 바이타진의 공동 CEO이자 세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세라의 비전과 리더십에 깊이 감명받아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바이타진의 성장에 쏟아부었다. 그들의 협력은 바이타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함께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윌리엄 화이트혼의 비서였던 제시카는 생명의 흐름 재단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하며 세라의 오른팔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듯 재단의 모든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세라의 지시 아래 화이트혼 그룹의 몰수된 재산을 활용하여 전 세계 곳곳에 의료시설과 연구소를 건립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세라의 가장 충실한 제자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세라가 과거 길을 잃었던 노인을 도와주었던 그 작은 친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노인의 가족들은 세라의 생명의 흐름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그녀의 뜻에 동참했다. 그들은 세라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세상에 알리며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세라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 WHO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생명공학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강당은 전 세계의 과학자, 의료인, 정치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목에는 용옥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목걸이는 그녀의 과거를 숨기는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뿌리와 불굴의 정신을 드러내는 당당한 표식이었다. 저는 한때 저의 피부색 때문에 그리고 저의 다름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저의 꿈이 평가절하되고 저의 노력이 무시되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가 가진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특정 인종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모두의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연설 도중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낸 감격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에릭 화이트혼의 오만한 조롱, 윌리엄 화이트혼의 비열한 협박을 모두 이겨내고 용처럼 당당히 날아올랐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 세라는 단상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곳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는 데이비드 김, 그리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제시카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연설을 마친 세라는 데이비드 김과 함께 WHO 본부의 옥상 정원에 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에릭의 오만한 모욕, 윌리엄의 비열한 협박,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 모든 아픔과 역경이 지금의 평온과 행복을 만들어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선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드높이 울려 퍼지는 용의 노래는 언제나 희망을 선사할 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터였다. 세라의 고통과 용기,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변화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의 다음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새벽의 고요가 서울 교외의 작은 아파트 단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좁은 골목길을 비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이곳까지 닿지 못하는 듯했다. 한세라 한씨라는 비좁은 방 안, 낡은 책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딸깍, 딸깍,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그녀의 숨소리만큼이나 작고 조용했다. 코끝을 스치는 약품 냄새와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고단한 일상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피로와 함께 지워지지 않는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